네, GIN 서비스도 한번 네. 여러분 이용해 보시고요. 오늘은 지금 고민들이 많아지는 네. 요즘 같은 시대. 요즘 행복한 고민이긴 한데. 행복하지만 또 그것도 굉장히 큰 고민인 게 네. 이제 겨우 본전까지 이제 온 것 같을 때 네. 이때 이제 본전 이제 빨리 챙겨야 되나 아니면 지금 차라리 더 모아서 그렇죠. 큰 수익 한번 또 가야 되나 이 고민이 많은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오늘 투자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현대차 증권의 김재승 연구원님 모셔보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현대증거에서 전략 담당하고 있는 김재승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참 건강해 보이십니다. 운동 많이 하시는 모양이에요. 예, 운동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 야외 운동을 특히 좋아하시는 거. 예, 러닝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 느낌 딱 오잖아. 그때 이제 이게 반팔티. 이거 딱 입고 뛰어야 돼요. 밖에도 있던데요. 네. 자, 우리 김재승 연구원님. 일단 지금 현재 증시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그 큰 이슈라고 한다면 역시 이스라엘 이란 전쟁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부분도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지난주 금요일에만 봐도 저희 이제 시장이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그것만 봤을 때 사실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네. 경험적으로 빼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이후에 시장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네네. 우리는 어떠한 이벤트를 보는 데 있어서 단순히 뭐 예측하는 건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 거 예측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증시가 아니면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유가도 그렇고 뭐 미국채 금리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네. 전쟁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는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잘 아시겠지만 그런 이스라엘이 너무 일방적인 공격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면전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타격 느낌으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이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적당하게 이란을 타격하고 네. 그 이후에는 협상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증시가 많이 안 빠지고 오히려 더 강세를 보였던 게 아닌가라고 보고 네네. 있습니다. 서로 막 싸우고 비등비등한 상황이면 오히려 장기화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뭐 그럴 예. 우려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냥 빨리 오히려 끝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게 너무 한쪽이 일방적일 경우에는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군수 내부가 대부분 전사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과거에 우리가 하마스나 헤즈볼라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네. 어떻게 보면 테러 집단으로서는 남한은 있지만 구조적으로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반격하기가 쉽지 않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란이 과연 정확하게 반격할 수 있을까라는 좀 약간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뭐 욕심을 더 내는 건지 아예 그냥 레짐 체인지라고 하나요? 그냥 거기 그러니까 국가의 뭐 대통령이고 하여튼 국가 운영하는 사람들 싹 좀 바꾸겠다. 네네. 이런 약간 좀 정권 교체를 뭐 얘기하고 있긴 선 하죠. 넘은 네, 얘기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런 얘기까지 좀 오가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여러 뭐 전쟁 상황들 지금과 이제 유사한 상황들이 없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때와 비교를 좀 해보면 지금 우리는 또 우리의 상황 여러 가지 이제 분석해 보시건대는 앞으로도 더 갈 가능성이 꽤 있다고 지금 분석하고 계세요. 사실 뭐 가까운 전쟁을 보면 저희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를 복귀해 보면 2021년에 이제 정확히 말하면 2020년부터 팬데믹 이후에 유동성 공급장이 되면서 2021년에 코스피가 급등해였는데 갑자기 2022년부터 갑자기 전쟁도 일어나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높아지면서 네. 이제 긴축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확 무너졌잖아요. 네. 그런 또 과거의 사례를 보면서 또 이번에도 전쟁이 그때처럼 어떻게 보면 장을 끌어내리는 거 아니냐라는 좀 약간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투자자들이. 하지만 그때랑 다른 점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처음으로는 글로벌 유동성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뭐냐를 봤을 때 네. 그때 2021년 넘어가면서 이제 그 물가가 미국에서 오르다 보니까 네.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이제 연준이 0.25에서 0.5.25까지 확 금리를 인상했잖아요. 기준금리를. 네. 그랬던 과정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반대로 어떻게 보면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가 전망되는 시점이다. 특히 내년까지는 한 4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네. 그만큼 유동성이 그때는 긴축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깨졌고 전쟁이 일어나면서라고 본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풀리는 과정에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좀 환경이 다르다. 물론 이것이 유가를 끌어올리고 미국채 금리를 끌어올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스탠스를 바꾼다면
조금 조정이 올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게 유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려면 그런 원유 공급 라인에 영향이 미쳐야 되는데 사실 이란이 그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뭐 호르무즈 해협을 뭐 어떻게 봉쇄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란의 어떻게 보면 레진 체인지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주변 동맹국들 이란의 동맹국들과도 관계가 좀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란 자체의 수입품들도 좀 수입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가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사실 유가에 큰 영향이 미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 결과로서 결국에 미국채 금리가 좀 안정화되고 그런 것들이 내년에 또 기준금리 인하가 꾸준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당연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재명 정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 당시는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 상황이었죠. 그리고 또 내수 부양이나 아니면 다른 뭐 자본시장 활성화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로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나아가서 이재명 정부는 완벽하게 내수 부양책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외에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금리 상황이든 뭐 여러 가지 놓여진 뭐 유동성이든 이게 지금 우리가 놓인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때랑 비교할 수는 좀 없을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정부도 또 다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를 떠올려 보면은 유가 막 급등하고 천연가스 가격 뭐 유럽 가격 기준으로 거의 3-4배인가 많이 맞습니다. 올랐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에너지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높아져서 물가가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그때는 예. 물론 지금 와서 하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유가가 오를 것처럼 보이진 않고 천연가스도 같이 오르는 건 아니고 약간 유가만 좀 반짝 반등했고 이 정도 상황으로 보신다는 거죠. 저도 사실 이제 유가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유가를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일단 금융시장 전체로 반응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유가가 특히나 이제 그런 이란에서 판매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란에서 판매하는 원유들이 다 어디로 가냐를 봤을 때 대부분은 중국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뭐 한국도 오겠지만요. 중국으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런 것들을 과연 이란이 끊을 것인가?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죠. 반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는 러시아의 그 가스가 상당수가 유럽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끊겨버리니까 유럽이 정말 인플레이션 압력이 매우 높아졌던 상황에 처해졌는 건데 지금은 이것이 중국을 과연 상대로 이란이 행동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좀 차이가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좀 궁금해하는 어쩜 이제 말씀하시기 좀 조심스러우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지수가 대략 이제 3,000 거의 다 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저 연구원님께서도 원래 지난해 연말까지는 한 2,750 정도 예상하시다가 3,000 정도로 지금 상향을 하셨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네. 혹시 그 이상의 지수도 보고 계세요? 제가 사실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좀 많이 듣는 얘기 중 하나가 3,000으로 보고 있으면 안 좋게 보는 거 아니야? 다 사실, 왔잖아요. 예, 다 왔다는 것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장이 좋은데 3,000이면 좀 약간 떨어질 거로 보는 거야? 라고 보시는 분들이 좀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예 약간 개념을 다르게 해서 내년 장이 정말 좋을 거기 때문에 올해보다 더 좋은 장이 내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3,000 정도를 보고 있다. 하반기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이 좋아요? 전 내년에 더 좋을 거로 보는 이유가 사실 우리나라가 뭐 이런 리레이팅,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라는 정말 좋은 환경은 존재하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글로벌 수출입니다. 글로벌로 얼마나 잘 수출이 될 수 있냐 이거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을 제외한다면 사실 수출이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5월달, 6월달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도체 수출 정말 좋은데요. 반도체 수출은 미국 AI 테마가 워낙 좋기 때문에 거기에 향하는 반도체 수출은 좋은 환경이지만 나머지 수출은 전반적으로 좋은 환경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하반기 넘어가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그러면서 미국의 경기가 좀 더 살아나고 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와의 무역 전쟁 같은 것도 조금 희석되면서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또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환경들 그런 것들이 조정된다면 오히려 글로벌 수요가 내년에 더 강하게 붙을 수 있고 그럼 한국 수출이 내년에는 확실히 반등할 수 있는 국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해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라면 내년에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은 계속 되면서 왜냐하면 트럼프의 트럼프가 아니죠.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는 5년 내내 지속될 것인데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이라는 요소가 붙어가면서는 어떻게 보면 내년 장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또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정부가 들어선 지가 너무 얼마 안 됐잖아요. 하지만 이건 5년 내내 지속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년 내내 5천 선을 향해 가는 여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천천히 가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펀더멘탈까지 붙으면 특히 그 내년 정도 더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더 좋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언제 3,000으로 올리셨어요? 자, 3,000원 올린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지난주에 올렸습니다. 아, 지난주에. 아, 이거 너무 비겁한 거 아닙니까? 사실 뭐 다 올라오고 나서 올리는 게 어딨어요. 애널리스트 분들이 올릴 때가 제일 느릴 때 올리는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요. 네. 사실 뭐 늦게라도 올렸는데 그 근거를 좀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펀더멘탈도 좋고 사실 외국인 자금 수급이 뭐 잘 아시겠지만 올해 4월까지 한 38조 원이 코스피에서 빠져나갔었습니다. 네. 4월까지? 네, 4월까지요. 올해 48조 원? 38조. 38조. 올해만? 아니 작년 8월이었네. 아, 8월부터 작년 올해 8월. 작년부터 8월부터. 네, 올해 이제 4월까지 한 8개월 정도 동안 38조 원 팔았습니다. 하지만 5월, 6월 지금 6조 원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럼 단순히 말해서 32조 원 더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아, 그렇죠, 그렇죠. 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것이 단순히 외국인들은 이제 수급이 비었다고 해서 들어온다기보다는 펀더멘탈이 좀 붙어줘야지 좀 확실히 들어오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런 수출이나 영업이익이 더 회복되는 국면이 올해 하반기 내년 초 이때부터 더 본격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들이 더 자금 흐름적으로 봤을 때도 더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은 내년에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이 올해 뭐 다 3천 4천 막 가자 이런 느낌보다는 천천히 먹어가면서 꾸준하게 가는 게 더 건강한 증시가 되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아니, 있습니다. 빨리 가야 돼요. 와, 근데 38조 원이 빠졌다가 그러니까 거의 3,000대 중반에서 이제 2,400까지 내려온 게 38조 원이 빠진 거겠네요. 그러면 지난달에 작년부터 빠졌으니까 작년에는 3천이었죠. 아, 3천에서 3,000에서 2,400까지 정확히 말하면 빠질 때 2,980에서 예 빠지는 동안 그때 38조 원이 빠졌는데 2,400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한 3,000까지 대략 올라오는데 6조 원만 들어왔는데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허. 연기금도 충분하게 많은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또 네네. 개인들도 좀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됐던 부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존재했던 것 같고요. 사실 뭐 약간의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네. 사실은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다른 증시들은 코스피의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팔았냐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너무 많이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에 대한 파는 게 좀 존재하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삼성전자가 좀 살아나야지 그만큼 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연말까지 3,000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하반기는 우리가 어떤 좀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하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다 비싸다. 사실 우리가 안 가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다 비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뭐 우리가 S&P 500 얘기할 때는 비싸다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네. 한국에서는 3천만 넘어도 좀만 넘어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 봐도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게 언제나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조선기계방산이라는 모멘텀 업종이 좋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7월 8일에 이제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불확실성 요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가장 확실한 애들이 좋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기계, 조선 방산이라는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그런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그렇고 네. 전반적으로 올해, 내년 다 영업이익 측면에서 확실하게 성장할 거로 보이는 업종들이거든요.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좋게 보는 게 사실이지만 네. 제가 뒤에서도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AI 반도체가 미국에서는 강하게 테마로 붙고 있기 때문에 AI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 있는 AI 반도체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두어야 된다라는 제 관점이 있고 특히나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대형주 중심으로 사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네. 물론 요즘에 조선기계 방산도 대형주에 당연히 편입이 되어 있지만 되게 큰 종목들이 되었으니까요. 네. 하지만 뭐 삼성전자는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SK 하이닉스라는 AI의 정말 반도체 수혜주는 당연히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 AI 반도체 쪽에 더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작은 종목들에 대해서도 또 이재명 정부의 이 100조 원 AI 투자 이런 것들이 또 당장은 시작되지 않더라도 천천히 준비를 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계속 이거를 준비해서 나갈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대형주를 끌어올릴 만한 요소는 아닌데 AI 대형주들을 하지만 중소형주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제가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우리가 플라자 합의 같이 과거 사례를 좀 보면 패러다임의 그 변화가 일어나고 특히나 너희 수출하지 마. 너희 더 수입 많이 하고 내수를 살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국을 주도로 하는 이런 패러다임이 전환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출주가 조금은 부진하고 내수주가 우호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당시 일본이 그랬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만 보더라도 한국도 지금 수출이 어떻게 보면 부진한 상황에서 트럼프라는 관세 악재를 맞이했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는 내수를 강하게 드라이브 걸 거고 네. 사실 뭐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내수가 살아날 수 있냐, 뭐 내수 경기가 부진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프라자 합의 직후에 일본 내수도 부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수주는 강세를 보였었어요. 왜냐하면 패러다임 시프트 상황에서는 내수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이죠. 정부가. 그런 것처럼 결국에 이것이 경기가 좋냐 안 좋냐의 개념이 아니라 증시를 끌어올릴 돈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관점에서 저는 내수주들을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내수주가 사실은 자본시장 활성화법과 뭐 그런 증권주까지 다 포함하는 좀 브로드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에서 어떻게 돈이 버는 게 아닌 국내에서 돈을 버는 업종들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를 떠올려 보면은 물론 우리가 떠올릴 수는 없죠. 그때 어렸으니까 프라자 맞습니다. 때를 떠올릴 수는 없는데 아 그때 기억이 좀 나요? 새록새록 나요. 새록새록 나는데 그때 그 저기 엔고 때문에 수출이 무너지게 되니까 일본 정부에서 내수 살리려고 돈을 엄청 풀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버블 경제까지 갔었던 거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내수라고 하는 거를 좀 돌이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내수는 그냥 내수가 아니라 내수 가운데 수출자라는 내수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수출 잘하는 데서가 뭐 뭐예요? 삼양식품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라면 같은 거, 뭐 그런 거, 화장품 같은 거. 근데 내수를 좀 어떻게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수가 지금 헷갈려서 그래요. 어느 걸 내수라고 해야 되는지. 사실 내수라고 붙이는 게 크게 봤을 때는 수출에 그러니까 뭐 내수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많은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전 내수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뭐 삼양도 그렇고 다른 또 잘하는 뭐 건설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잖아요. 건설 같은 경우도 돈은 대부분 한국에서 많이 버는데 네. 사실 요즘에 붙는 거는 원전 건설이나 이런 것들 해외에서 그렇죠. 벌 수 네, 있는 네. 수익들 이런 것들의 기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내수 부양책, 그 기준금리 인하 같은 것들의 영향을 받는 그런 업종들에서 요즘에는 좀 하나 한국에서는 특히 요즘 장에서는 일본에는 그렇지 않았는지 제가 잘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네. 보기가 어렵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약간 해외에 뭔가 하나가 다 붙는 것들이 확실하게 미래의 꿈과 좀 더 희망을 더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스토리로서는 좀 해외가 붙는 것 같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다 내수주라는 것이 대부분의 매출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증권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증권주도 사실은 뭐 당연히 자본시장 활성화법 때문에 붙고는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와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 활성화되고 또 더 많은 사람이 주식도 할 거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돈을 안에서 버는 거잖아요. 해외에서 뭐 우리가 뭐 홍콩에서 벌거든가 뉴욕에서 벌고 있는 게 아니니까 증권주들이 네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내수주가 국내에서 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트렌드는 거기에 하나 정도 한 스푼 정도의 해외가 붙어는 있어야지 좀 더 붙는 것 같다라고 조미료 말씀드릴 것 좀 뿌려야 같습니다. 되는구나. 아, 예. 동서식품 이런 데가 그러면 내수잖아요 거기.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수출이 약간 되는 것 같던데 그럼 괜찮나 그럼? 아, 사실 제가 종목까지는 그렇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종목인데 같습니다. 근데 건설업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건설업도 그렇고 건설업. 증권업도 그렇고 증권업, 건설업. 사실 소매 유통도 전반적으로 좀 좋다고 보고 있고 요 특히 소매 유통 중에 사실 그런 골목 상권이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백화점 같은 경우가 네네네. 전반적으로 좀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보고 흔히 있고. 내수라고 생각하면 보통 뭐 무슨 저 뭐 백화점 유통 맞습니다. 뭐 이런 거. 소매 유통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뭐 아니면 화장품 이런 요즘 참 화장품은 아니지만 여튼 그런 것들 많이 생각을 했는데 예. 금융이라든지 건설 이런 것도 이제 내수주로 본다면 그쪽 섹터도 괜찮아 보인다. 그게 또 약간 더 개념을 넓혀서 이게 결국엔 트럼프의 영향이 없는 섹터라고 좀 약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영향이 없는 섹터. 트럼프 영향이 결국 관세라는 그런 영향이 있잖아요. 관세라는 영향이 붙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2차 전지부터 시작된 자동차, 뭐 태양광도 그렇고 또 그런 반도체 당연하고요. 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는 해외에 수출되는 애들이었는데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 버리니까 네. 거기에 관세에 안 맞는 업종들이 뭐가 있을까? 매출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내수 국내에서 비중이 높은 업종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많이 필터링했던 전략 중 저도 쿼트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필터링 전략 중 하나가 이제 아예 매출액을 해외 매출과 국내 매출 나눠서 국내 매출이 높은 바스켓을 좀 더 구사해 가는 것들 그래요? 이런 식으로도 좀 퀀트적으로 측면에서는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주가가 오를 때는 이 회사가 앞으로 더 성장을 하겠구나 이제 이 기대가 기본적으로 이제 주가를 올리는 첫 번째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내수 기업들이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좋아질 그러니까. 거라고 예상하기가
저는 매우 어려운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더 이상 벌 수 있는 한국에서 돈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QOQ로 관점에 봤을 때 아니 YOY 관점에 봤을 때 수출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떨어지는 업종은 수출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출은 더 감소하고 있는 밖에서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내 업종들이 이런 데서 좀 무탈하다 정도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관점에서 너무 안 좋았던 소매 판매액 같은 경우도 조금은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사실 소매 판매액 지수 제가 차트는 그냥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네. 소매 판매액 지수 같은 경우도 봐도 지금 한국이 어떻게 보면 카드 대란이나 아니면 2008년 리만 브라더 사건, GFC 사건 이때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소매 판매액 지수가. 네네. 그만큼 소매 판매 자체도 사실 상당히 나쁜 것인데 거기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물론 정말 인구가 늘어나고 성장하는 국가만큼 소매 판매가 살아나지 않더라도 일부 회복되는 과정도 사실 중요한 요소로 증권에서는 판단할 수 있고 당연히 모든 것을 잘 나가는 주식들 아니면 정말 돈 잘 버는 주식들도 중요하지만 네. 회복되는 주식도 상당히 중요한데 수출보다는 내수가 먼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수로 우리가 너무 먹고 사고 하는 데만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 내가 옷을 사봐야 몇 개를 더 산다고 맞습니다. 내가 먹어봐야 얼마나 더 먹는다고가 될 것 같긴 한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증권이라든지 그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내수 부양을 위해서 만약에 그 건설 착공 허가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건설 맞습니다. 업종은 확실히 좋아지는 거 이런 걸 내수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투자의 어떤 그 길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맞습니다. 그 먹고 사고 하는 유통 쪽은 예. 유통 쪽은 누구 하나 무너지지 않는 이상 캐파를 키우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유통 안에서 정말 많은 그런 어떻게 보면 분류가 있잖아요. 아까 네네. 말씀드렸던 백화점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아는 할인점이 있을 수 있고 면세점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편의점이 있을 수 네. 있고요. 네 개 다 정말로 다르고 특히 우리가 많이 접하는 쪽이 워낙 할인점인 것 같아요. 네. 할인점 쪽이 워낙 안 좋지 않냐. 쿠팡이라는 큰 적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정말로 이제 성장성이라는 거 끝난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당연히 주가가 빠져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이마트나 이런 업종들 종목들 보면 알겠지만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그런 네. 것들만 봐도 결국에는 하나의 플레이어가 사라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정부 쪽에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정부에서 말하는 그 측면에서는 지금 할인점들이 과잉적으로 많기 때문에 네. 좀 이게 치열해지고 너희가 힘든 거다라고 보는 측면이 강한 것 같더라고요. 네. 당연히 그러게 개수가 줄면 전체 매출은 줄어들겠죠. 그럼 기업한테 좋은 쪽은 아니겠지만 네. 수익성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쪽에 좀 더 개선하는데 좀 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할인점 같은 경우는 근데 정부의 이런 노이즈나 뉴스에 좀 더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은 또 직관적으로 그냥 백화점 같이 확실히 우리의 소득이나 부동산 경기 이런 거에 더 민감한 업종에 좀 더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약간 백화점을 제일 좋게 보고 있고 그 안에서는 물론 그게 업종 또 유통 애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좀 네네네. 어렵지만 제 나름의 순번에서는 좀 더 네네. 이런 백화점 쪽이 좀 더 직관적이고 돈의 부의 효과나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한 부의 효과 같은 것이 좀 더 직관적으로 반영되는 것 같고 할인점은 사실은 이런 다양한 정책 요소들이 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도 약간 요 생각은 비슷합니다. 할인점은 힘들 것 같아요. 경쟁이 예를 들어서 마트가 뭐 이마트, 홈플러스 어쩌고 중에 뭐 세 개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네. 두 개가 더 좋지 않겠냐? 전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세 개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뭐 쿠팡이랑 그렇죠. 알리 뭐 이런 데랑 다 네이버랑 싸워야 되니까 네. 오히려 뭐 세 개 중에 두 개가 되는 거 두 개가 돼도 힘들다고 저는 보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백화점 같은 데는 사람들이 백화점에 가서 살 사람들이 그 살 품목들이 알리나 테무나 네이버에 사진 않을 테니까 맞아요. 그건 오히려 경쟁에선 조금 벗어나고 내수가 좀 활성화되면 백화점 좀 고소득자들은 거기서 충분히 돈을 더 쓸 수는 있겠다.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백화점 됐네. 온다. 네. 왔다. 면세점 어떻습니까? 면세점. 사실 면세점은 네. 제가 뭐 그렇게 종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편은 아니니까요. 네. 전략을 전체를 보니까요. 근데 면세점은 사실 기저에서는 좋게 점점 여행도 늘어나고 특히나 원화가 강세를 바탕으로 보일 때는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 면세점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저도 뭐 정확하게 뭐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헷갈리게가지고요.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이게 시내 면세점 시외, 그러니까 공항 면세점보다는 생각보다 시내 면세점의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해외에서 많이 들어오고 또한 중국인 관광객들 이런 쪽에서 많이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저도 그렇고 해외를 더 많이 뭐라도 좀 강해지고 이러면 해외 더 많이 나가지겠죠. 돈도 네. 많아지면. 네. 근데 그런 측면으로 면세점이 강하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해외 쪽 측면, 해외 쪽 수요 이런 데도 강하기 때문에 조금은 좀 우리 내수 부양책을 하더라도 한국인들이 막 면세점에 가서 막 사더라도 그 비중이 사실 엄청나게 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다른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괜찮은데 깜빡하고 말씀 안 하신 거 있으면 지금 빨리 섹터 얘기하세요. 섹터는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예. 될까요? 네. 그러니까 내수 쪽에 조금 더 괜찮게 보고 계시고 그 내수 가운데는 뭐 유통 중에는 그래도 이제 백화점, 그 다음에 건설, 그 다음에 증권 요 정도가 그래도 우리 오늘 말씀해 위원님께서 주셨던 내용 중에는 맞습니다. 제가 뭐 약간 넘어가서 차라리 그냥 플라자 합의 때 한번 좀 제 장표를 가져왔는데요. 플라자 합의요? 플라자 합의 때 일본 증시가 어떻게 강세를 보였을까? 이게 어떻게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내수주의 관점을 좀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면 그쪽으로 설명드려도 괜찮을까요? 이제 장이고 시작이 돼가지고 그런가요? 네네. 네, 그 내용 그러면 저희가 알겠습니다. 조만간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하고 네. 말씀 알겠습니다. 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충분치가 않아서 아닙니다. 죄송하고요. 네, 그러면 우리 김재승 연구원님은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알겠습니다. 오늘 못다 하신 내용들을 조만간 저희가 조만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